아세안을 씹어먹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우버나 카카오택시 같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로 시작해서요. 모든 오토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슈퍼앱이 되었죠. 이 앱들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과연 아세안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랩 대 고잭 읽어드립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다니던 말레이시아 출신의 안소니 탄과 호이링 탄, 탄시성을 가진 친구 사이예요. 안소니 탄의 아버지는 말레이시아의 재벌 그룹 탄종 모터스의 설립자였고요. 호이링 탄은 맥킨지 컨설턴트로 일하는 엘리트였어요. 이 두 사람은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2012년 6월 택시 호출앱 마이택시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40명의 택시기사로 시작했는데 이때 택시기사들은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잘 사용할 줄도 몰랐고 이메일 주소가 없기도 했어요. 안소니 탄은 택시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사들을 설득하고 앱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국에서도 2015년 카카오택시가 출범했을 때 순식간에 택시업계를 장악했잖아요. 동남아시아의 고질적인 택시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해줬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1년 후인 2013년 6월에는 하루 1만 건이 실행되었죠. 근데 이 엘리트 창업자들은 처음부터 인구 3,200만 명의 말레이시아만 본 게 아니었어요. 6억 2천만 명의 동남아 전역을 노렸죠. 마이택시의 택시는 말레이어였기 때문에 이름을 그랩택시로 바꿉니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까지 연이어 진출합니다. 그리고 택시뿐만 아니라 우버처럼 자차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랩카, 싱가포르에서는 공유 자전거 그랩바이크를 오픈했어요. 2017년 8개 국가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면서 1등이 됩니다. 해외 진출로 스케일업 하겠다는 전략이 완벽하게 통한 것이죠.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꼭 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손 마사요시 형님. 이 기회를 놓칠 리 없겠죠. 2014년 소프트뱅크가 그랩에 2억 5천만 달러를 펀딩했는데요. 2018년에 우버에 출자했으니 그보다도 한참 먼저였죠. 총알을 장전한 그랩은 우버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실 우버는 2013년 동남아에 진입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랩카가 모든 국가에서 우버를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랩카는 현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버는 초기에 신용카드만 받았는데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또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깊숙이 파고드는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취합니다. 현지어 번역, 전화 상담, 운전자 대면 등록 같은 것을 아주 밀접하게 처리한 거죠. 결국 2018년 우버는 동남아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의 사업을 모두 그랩에게 넘겼고요. 그랩의 주식을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슈퍼앱의 공통점이자 필수사항이 있어요. 바로 페이먼트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랩이 처음 등장할 때는 현금을 받았지만요, 신용카드도 계좌도 없던 사람들은 그랩페이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서 충전하면 그랩택시, 그랩카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 게임, 오프라인 결제까지 가능해진 거죠. 이들은 그랩페이를 기반으로 모빌리티, 딜리버리, 파이낸셜 분야로 확장합니다. 특히 락다운 기간 동안 음식 배달 서비스인 그랩푸드, 장보기 서비스인 그랩마트, 소형 화물 배달 서비스인 그랩 익스프레스 같은 딜리버리 서비스의 매출이 폭증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동남아를 여행한다면 그랩 없이는 힘드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번역이 아주 잘 지원되니까요. 이렇게 그랩은 아세안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했고 모바일 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랩과 싸우고 있는 두 번째 공룡이 있습니다. 바로 고잭입니다. 고잭은요, 아세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시작합니다. 2억 7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인구의 절반이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와섬에 몰려 살아요. 그러니 인구는 많은데 대중교통이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 오잭을 즐겨 탑니다. 고잭은 이 오잭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서비스죠. 인도네시아 청년 나디엠 마카림은요, 2010년 콜센터와 20대의 오잭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콜센터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창업 붐이 불기 시작한 2015년 오잭을 호출하고 탈 수 있는 고잭 앱을 출시합니다. 당연히 또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겠죠. 오잭 시장을 금세 평정합니다. 그 다음에 고잭이 뭘 했을까요? 사실 이들은 해외 진출을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이미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이 충분히 크죠. 아세안 인구의 절반 가까이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음식을 배달해주는 고푸드, 장보기 서비스 고마트, 마사지사를 집으로 부르는 고마사지, 그 밖에도 20개가 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그리고 고페이를 출시했죠. 고페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거래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금융 상황도 말레이시아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커머스로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배달 아저씨에게 물건 값을 현금으로 지불할 정도였죠. 고페이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결제의 핵심이 되면서 금융 공백을 완벽하게 해소해 준 겁니다. 그런데 고잭은 내수시장에서 모든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피하게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랩이 동남아 전역을 잠식합니다. 그랩이 당연히 동남아의 제일 큰 인도네시아를 가만히 둘 리 없겠죠. 고잭은 하는 수 없이 해외 진출을 단행합니다. 2018년 해외 시장에 5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밝히고 라이드헤일링과 딜리버리 서비스로 본격 진출해요. 그랩과의 한판 승부를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랩과 또 다른 아세안 슈퍼앱들과 피 튀기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잭은 2021년 커다란 M&A를 합니다. 바로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유니콘 토코페디아. 토코페디아는 2009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기업인데요. 최근 쇼피에 밀려 2위로 밀려났어요. 그랩과 경쟁해야 하는 고잭과 쇼피와 싸워야 하는 토코페디아가 합병함으로써 고투그랩이 탄생한 겁니다. 금융과 커머스, 모빌리티와 생활 밀착 서비스가 모두 합쳐진 아세안의 공룡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안이라는 말이 익숙한가요? 아세안은 EU처럼 동남아 10개 국가의 경제 연합체예요. 인구는 6억 7천만 명이고 GDP는 세계 6추리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래봤자 동남아 아니냐고요? 우리가 아세안에 주목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26%에 불과한데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어요. 또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책 2030 축의 전환에서는 다음 산업혁명은 동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거라고 했죠. 이미 실리콘밸리와 소프트뱅크는 아세안의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의 빅테크 C는 2017년 뉴욕에 상장한 이래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스펙 상장을 하는 그랩과 고투그룹의 상장도 기대를 모으고 있죠. 두 번째는 슈퍼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슈퍼앱은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위챗 안에서 커머스, 페이, SNS까지 모두 되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에는 왜 이런 서비스가 없었을까요? 웹에서부터 앱까지 순차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아마존, 페이팔, 우버, 로빈후드, 쇼피파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전문 앱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반면 아세안은 PC 인터넷 시대를 건너뛰고 모바일 퍼스트를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테크 스타트업이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세안 스타트업들은 중국식 빅테크 기업을 따라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세안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지켜봐야 할까요? 아세안 슈퍼앱 전쟁의 저자 고영경 교수님을 만나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가장 많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람만 많으면 뭐해? 돈을 써야지. 물건을 살 능력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매력으로 보면 우리가 GDP를 이제 1인당 GDP를 PPP로 이제 계산을 한 걸로 보면 사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명품은 많이 살 수 없겠지만 다른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웹툰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연령대예요. 디지털 베이스로 지금 젊은 층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잘 가는 카페, 식당 이런 부분들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고, 아니 동남아 젊은이들도 다 레어 운동화, 희귀템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하고요. 레고 수집하는 거 좋아하고요. 제가 팬데믹 끝나고 쇼핑몰에 가서 G로 시작하는 어떤 브랜드를 가는데 물건이 한 개도 없었어요. 다 팔려서. 구매력의 평균 구매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집중해서 쓸 거예요. A를 사면 B를 못 사는 경우는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때 A는 뭐가 될 거냐?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좀 더 현명한 퍼스펙티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개의 국가가 같은 언어를 쓰지도 않고 다 같은 언어도 아니고 종교가 같지도 않고 민족이 같지도 않아요. 그나마 동질성이라고 본다면 쌀을 먹는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공통점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을 상징하는 단어로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뽑습니다.
시장 호환성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이미 하나의 아세안 시장이기 때문에 이 크로스 보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배송이에요. 한국처럼 빨리 못 받아요.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주문하면 사실 어떤 분은 되게 빨리 받고 어떤 분은 되게 늦게 받잖아요. 근데 아세안도 약간 품목별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개발자들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 생각해보면 싱가포르에 제일 많습니다. 왜? 연봉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좀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테크 기업들이 헤드쿼터를 투자를 받기 유리한 점도 있고 상장 나중에 엑싯을 생각해서도 싱가포르에 두지만 개발자들 때문에 또 싱가포르에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랩과 고잭 같은 경우는 전부 두 회사 모두 인도에 개발센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재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랩이 블랙홀이다. 개발자를 다 쓸어 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개발자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에 영어가 가능한 개발자의 연봉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값싼 개발자들을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약간 조금 기대치를 낮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랩 살 거예요. 저는 그랩을 되게 오래 썼어요. 그래서 그랩의 성장부터 지금까지를 봤잖아요. 그냥 뭔가 제가 키운 회사 같은 거죠. 제가 얼마나 그랩을 많이 썼겠어요. 거기에 쓴 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키운 회사 같아서 그리고 그랩이 먼저 상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랩이 소위 말하는 선빵을 잘 쳐줘야 그 뒤로 오는 고잭도 그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스타 기업이 하나가 더 나와야 이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고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 타자로 미국 시장에 지금 등장하는 그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